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날씨 춥죠? 오늘 그 수업 자료를 볼게요. 어디 보냐면 27페이지. 27페이지. 그리고 오늘 한 장 더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이따 2교시도 쓸 거니까. 어디 27페이지 보면서 또 날씨 추우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보죠. 날씨 추워도 한 30분만 지나면 따뜻해지죠. 스트레스 받으면 막 따뜻해질 거예요, 이제. 자, 어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볼게요. 시판 지역 분석.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죠. 네,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저번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외부 효과란 말 들어봤는데 기억나냐고 하면 안 되죠. 외부 효과.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지역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외부 효과는 두 가지 있는데 뭐뭐 있었다? 그치. 안 좋은 거 부외부 효과, 또 좋은 거는 정외부 효과. 이쪽만 일부 살아있고 이쪽은 다 죽은. 자, 그래서 이제 외부, 이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로부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정외부 효과. 외부로부터 안 좋은 어떤 혐오시설 등이 생겨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해서 부외부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디? 11평짜리 주택하고 43평짜리 주택은 누가 더 비싸다? 몇 평? 43평. 저기 강원도 꼴차기에 있는 43평은 한 2억 한 몇천밖에 안 하고, 저기 목동이라든지 저기 뭐 강남 그 근처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막 10억, 11억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지역에 따라서. 물론 이제 같은 지역이라면 반드시 43평이 더 비싸지만 부동산 위치 가치니까 지역이 다르면 가격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감정평가인데,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주변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지역 분석인데, 자, 어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용어도 일단 한번 써볼게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다시 칠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을 분석한다. 그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 얘가 1층이냐, 9층이냐, 동향이냐, 남향이냐, 관리 상태가 양호하느냐, 불량하느냐. 이런 부동산 자체의 개별적인 상태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보는 것을 개별 분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부터 이제 한번 가볼 텐데, 자, 어디 칠판 볼게요.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이 부동산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대상 부동산이라고 불러줘요. 대상 부동산. 우리 차분하게 한번 볼까요? 자,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요? 대상 부동산. 근데 사실은 어떤 표현이 생략이 됐냐면 우리가 평가해야 할 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해서 대상 부동산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이 부동산 주변 지역의 상황을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평가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불러주냐면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인근 지역. 예. 자, 무슨 지역이요? 인근 지역. 그러면 이 인근 지역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일단 한번 체크해 보면 가장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인근 지역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다. 자, 볼래요? 이 인근 지역 안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덜 중요한데 이 소리도 들어볼게요.
앞으로 이제 인근 지역은 어떻게 감잡냐면요. 그냥 우리 동네, 그 동네라고 감잡아도 괜찮아요. 우리 동네, 그 동네. 그럼 어디? 이 인근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 뭐 학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인근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평가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긴 주는데 직접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간접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동네니까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하나 더 체크해 놓고 다음 이번엔 또 봐야 될 지역이 있어요. 이 인근 지역뿐 아니라 이 인근 지역과 용도 기능 가격 수준 면에서 대체 관계가 있는 유사한 지역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유사 지역. 예. 자, 유사 지역. 근데 이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고 인근 지역과 이렇게 인접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유사한 지역은 말 그대로 인근 지역과 무한 지역이다. 유사한 지역이면 돼. 유사한 지역이면. 그러면 어디 이 유사 지역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자, 이 유사 지역은 가장 이제 이쪽 파트에서 중요한 게 이 노란색인데 둘 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그렇죠?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는 않은 지역이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유사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안 주면 왜 배울까요? 자, 봐봐. 잠깐만.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미안한데. 자신있게 대답을 했는데, 자신있게 눌러버렸네. 자, 잠깐만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주변 지역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사 지역이 평가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배울 이유가 없어요. 시험에 나올 이유도 없고. 근데 영향을 주긴 주되, 여기는 그렇지.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서 일단은 가장 강조하는 게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냐,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봐주는 어떤 그런 지역이고, 요 부분 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표현해 놓은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세 개가 시험에 나왔는데 어디 하나, 둘, 세 개 나왔는데 그냥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유사 지역은요 평가 대상 부동산과 용도 기능 가격 수준 면에서 유사한 관계, 유사한 지역이 그냥 유사 지역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유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사하기만 하면 어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다. 한번 찍어보게. OX. 미안해.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자꾸 내가 지금 막 뭐라 그러네. 네. 자, 볼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하면 되는 거예요. 인접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상의 개념으로 따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시험 문제 보니까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다라는 것은 인접해야지만이 유사 지역이고 인근 지역과 인접하지 않으면 유사 지역이 될 수 없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 맞아 틀려?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인접한 지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둘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접한 지역이라고 못 박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하나. 두 번째 그러면 또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OX. 이것도 X예요. 왜냐하면 인접하지 않은 지역만을 말한다는 것은 인접한 지역은 유사 지역이 될 수 없다 이 말이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네. 다음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필요는 없다. OX. 이건 맞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번과 2번이 왜 틀렸냐면 유사 지역은 말 그대로 인근 지역과 유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닌데 얘는 반드시 인접해야 된다라고 못 박았으니까 틀렸고 얘는 인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여기는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인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면 맞힐 수 있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그 정도만 제대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총망라한 지역을 뭐라 불러주냐면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할 수 있는 권역, 동일 수급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일 수급권. 자, 이 수급이 무슨 말일까요? 수요 공급. 동일한 수요 공급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들이 있는 권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일 수급권을 토대로 이제 지역 분석이란 것과 그다음에 개별 분석이란 걸 이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에요. 예.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 가격을 알아보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지역 분석은요.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뭔가 상황을 알아보자 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개별 분석이란 건요. 예, 이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를 알아보는 게 개별 분석이야.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이름은 뭐라고 썼죠? 제가 보니까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별 분석은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의 뭔가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 이걸 갖다가 개별 분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시켜야 될 게 엄청 많아요. 많은데 시험에서 물어보면 틀린 거 고르시오. 그러면 딱 답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 볼까? 누구 먼저 하느냐 이제 첫 번째 선후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어디 우리 볼게요. 지적도상에 이런 길이 있더라고요. 길이 있어요. 지적도상에 길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A란 토지가 있는데 A 토지는 도로하고 이 길하고 길게 붙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갑돌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지금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적도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참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주유소는 도로하고 이렇게 길게 붙어 있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서 보자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A 토지를 딱 보니까 정말로 이 A 토지가 길하고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토지야. 그래서 면적도 참 괜찮은 것 같고 해가지고 A 토지를 주유소 용지로 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지금 지역 분석이 있어요? 개별 분석이 있어요? 개별 분석이 있죠. 주변 지역을 안 보고 A 토지의 개별적인 상태만 봤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오케이 했어. 그래놓고 우리 잠깐만 가기 전에 그러면 1시간 동안 차가 몇 대 다니는지 한번 체크 좀 하고 가자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차가 한 대도 안 지나다녀. 2시간이 돼도 안 지나다녀. 하루 종일 있어도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알고 봤더니 여기는 자전거 전용 도로야. 예. 어처구니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냐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중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주변 지역이 어떤지 그걸 분석하고 나서 개별적인 상태를 봐야지. 그냥 개별 분석만 딱 하고 나니까 주유소 연기로 괜찮다 했는데 주변 지역이 차가 안 다니는 지역이다. 뭐 웃자고는 소리지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행 후행이란 말이 있어요. 누구 먼저 해야 됩니까? 지역 분석 선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은 후행한다라고 그렇게 일단 하나 이야기하고요. 다음 두 번째. 지역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제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 이 부동산. 요거 얼마짜리인지.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게 이제 지역 분석인데, 그러면 지역 분석은 뭘 알아본 거냐면 이 부동산 주변 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거 알아보는 거야. 이 주변 지역은 주로 상업지로 이용되고 있네. 전철역도 끼고 있어가지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거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이 지역 분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 및 일반적인 또는 표준적이라고 돼요. 일반적인 이용의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은 유동인구도 많고 통상 상업지로 쓰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으로 이 주변의 시세는 가격 수준은 평당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고 여기서 가격 수준을 판정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지역 분석은 지금 뭐 알아보는 거냐면 이 주변 지역의 상태, 특성, 이용 상태 알아보고 이 주변 지역의 시세 정도 알아보고 끝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근데 감정평가 목적은 지금 이 주변 시세 알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감정평가 목적은 평가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따져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지역 분석까지만 해가지고는 평가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이 딱 나왔어, 안 나왔어? 주변 지역의 시세 정도만 알아보고 끝났죠? 그러니까 아직 감정평가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역 분석을 토대로 개별 분석은 일단 나중에 해요. 그리고 개별 분석에서는 뭘 잡으려고 하냐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 볼게요. 건물이 있는데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4층 건물이 단란주점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가정하자. 단란주점 뭔지 알죠? 다 알죠? 분위기 세야죠. 나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자, 그러면 4층짜리 건물이 단란주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 저기 산속에 논밭 옆에 4층짜리 건물에 단란주점이 있으면 장사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야. 근데 어떤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 단란주점이 있으면 최유효 이용이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면 있잖아요. 무슨 말 한 번 더 하고 싶냐면 결국 이 부동산이란 물건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유효하게 잘 이용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개별적인 분석을 먼저 해야 돼? 지역 분석 먼저 해야 돼? 주변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변 지역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이런 거 알아보는 거였지? 그죠? 자, 다음. 이를 통해서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다시 한번. 누구 먼저 한다?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주변 지역의 특성 및 보통의 일반적인 이용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를 통해서 뭘 판정한다? 주변의 시세 정도만 파악한다. 다음. 지역 분석을 토대로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한다. 개별 분석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유효 이용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다.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시험의 오답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 비해서 선행한다. OX. 틀렸죠? 누구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 먼저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 비해서 선행한다 하고 틀렸고요. 다음 두 번째. 지역 분석을 통해서 평가 대상 부동산의 자 스톱. 사실은 뭐 이러든 저러든 답만 찍으면 되긴 하는데 그 말귀를 알아들으면 볼래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뭐를 알아본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만 해도 무조건 틀린 건데. 자,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에 뭐 알아본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역 분석은 이 부동산 주변 지역에 뭔가를 알아본다라고 해야 되는데 볼래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에 딱 나와버리면 더 이상 뒤에 문장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틀렸죠. 무조건 틀리는 거죠.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개별 분석이니까. 어쨌든 가봅시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알아본다. 틀렸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알아보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한다.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하는 것은 무슨 분석이니까? 개별 분석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여지없이 그냥 이 부분을 건드려 주는데 다시 봅시다.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상태를 먼저 본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주변 뭐에? 지역의 뭔가 상태 알아보는 게 지역 분석이고, 그를 토대로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를 알아보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느냐? 무슨 분석? 구체적인 가격을 알아보는 게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가지고 수업할 때는 뭐 물론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지만 지금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 중에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아주 중요하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용어 저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더 듣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이라고 그랬죠? 우리 저것 좀 들어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생애주기란 말이 나와요. 생애주기. 예. 수명현상, 생애주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디? 사람도 생애주기가 있죠. 태어나가지고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 우리 인간은 그냥 생을 마무리하죠.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은 맨 처음에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돼.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돼. 그러면 폐허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철거하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 갖다 이제 생애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한번 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라는 용어 하나 있거든요.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우리 보면요. 이 지역 내에서도 보면 좀 이렇게 신시가지가 있고 좀 오래된 구도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금은 여기가 신시가지고 여기가 구도심이지만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구도심이 신시가지였고 지금 신시가지가 오래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10년, 20년, 30년 막 지나다 보면 노후화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철거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한번 그냥 그려볼게요. 가볍게 한번 용어만 좀 들어보려고 용어만.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수준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다가 개발이 되면 급격히 가격 상승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개발이 완료되면 완만한 오름세, 보합세가 유지되다가 지역이 점차 노후 쇠퇴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을 뭐라 불러주냐면 성장기라고 불러요. 성장기. 자, 제가 막 여기서 이렇게 쟁점이 되고 함중을 주고 이런 건 안 보여줄 거고 그냥 한번 용어만 쭉 읽어볼 거예요. 지금은 성장기. 성장기는 이제 개발기라고도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새롭게 막 개발이 되는 시기, 이런 시기를 성장기라고 그래. 그럼 보세요. 성장기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아주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맞잖아요.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 즉 지가 상승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시기가 성장기다. 그렇게 이제 용어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실수요자에 있어 지탱이 되는 최고의 어떤 기능적인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 등등등 가장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갖는 시기가 2번을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성숙기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성숙기 때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유동인구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 즉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샀다가 피받고 팔고 넘기고 왔다 갔다 인구 전출입이 더 활발한 시기는 둘 중에 어딜 것 같아요? 1번, 2번 어디? 1번이겠죠. 1번이 이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먼저 이제 이 큰 지역을 개발하는데 1블럭이 먼저 분양됐어. 그래서 분양가가
2억 6천이었는데 분양받고 나서 피가 5천 붙은 거야. 팔고 나가고. 그래서 투기도 많이 나타나고 인구의 유동도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번 이 시기는 있잖아요. 가장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 또 부동산 가격 수준도 가장 높은 시기가 2번이고 2번 이 성수기 때는 실수요자, 투기 수요 말고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역이 구성되는 시기다. 이제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럼 어디? 1번하고 2번하고 그냥 보세요. 이제 내가 써볼게요. 집가 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는 몇 번이겠어요? 성장기하고 성숙기하고. 사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집가 수준이 가장 높다고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는 똑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죠. 이걸 가지고 바꿔서 오답을 주거든. 한번 찍어보자고. 집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 어디죠? 1번. 그렇죠. 1번은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죠.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집가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은 어디가 제일 높을까? 그때는 성숙기가 집가 수준이 가장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 성숙기 때는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다. 틀렸죠? 성장기 때는 집가 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다. 틀렸죠? 할 수 있겠어요? 안 틀릴 자신 있어? 그래. 믿어봐.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좋아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물어봐 주는 게 있고, 다음. 어떤 지역이 새롭게 이렇게 지역이 구성됐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가 가장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점차 노후 쇠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3번 같은 이런 시기를 뭐라 불러주냐면, 쇠퇴기다라고 그냥 불러줍니다. 쇠퇴기.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고요. 다음. 여기 이제 4번은 이제, 천익이다. 5번은 이제 악학이다. 근데 이건 필요 없고요. 이제 천익이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쇠퇴한다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천익이는 이제 약간 이상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지역의 물리적인 상태는 더더욱 좋아져, 나빠져. 더더욱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또 계속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쭉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어디 볼게요. 왜 여기서는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냐면 자, 우리 이 지역 내에 보면 뭐 여기 이제 A 도시다. A 도시 지역 내에서도 여러 지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지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나타나는데 동시에 그 지역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싹 쓸어버린다 이거야. 싹 쓸어버린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이 나타나면 이제 집 못 구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조율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근데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들은 문제 안 돼. 근데 문제는 저소득층 서민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요 지역이 재개발해. 그러면 이 인접적으로 주택을 구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여기에 재개발하는데 여기는 이미 재개발 완료가 돼가지고 신도시가 들어서 있어. 여기 살던 저소득층 임차인이 자기가 살던 환경을 철거한다고 신도시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철거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안 좋은 임대료가 싼 그런 지역만 쫓아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때는 있잖아요.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 물리적인 환경은 더더욱 나빠지는데 인접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런 임대료가 싼 이 저가주택을 찾아서 사람들이 대거 유입돼요. 근데 이 지역의 저가주택은 한정돼 있고 유입되는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데 그런 설명 가지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딱 한마디로 요구해. 자, 그러면 성장기 때도 집가 상승하나? 맞죠? 여기는 지속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네. 그죠? 천익기 때도 집가가 상승합니까?
일시적 상승이죠. 그래서 성장기 때의 집가 상승과 천위기 때의 집가 상승은 원인과 추세가 유사하다 하면 틀렸죠. 틀렸지. 아니겠지. 왜냐하면 성장기 때는 새로운 지역 환경이 구성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만 천위기 때는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들어와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때의 집가 상승과 천위기 때의 집가 상승은 원인과 추세가 동일하지 않다. 뭐 그 정도만, 그 정도만. 그래서 한번 그냥 용어 가볍게 한번 들어봤다. 그렇게. 네. 자, 어디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29페이지. 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한번 보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 페이지. 예.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저번에 그 우리 시험 봤던 거 최종 합격자 발표 나오고 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 예를 들어서 시험 당일날 가다반이 19번이 1번이라고 나왔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내 잘못했다 해서 19번은 답이 1번, 2번 이렇게 복수 정답이 나오거나 또는 오류해가지고 정답이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틀 남았네. 수요일 날. 우리 부동산 학개론도 그 문제 하나가 전혀 엉뚱한 소리를 써가지고 이제 무조건 모두 정답 처리가 될 것도 같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있잖아요. 학개론은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한 문제는 뭐 반드시 이렇게 정답 없음 처리가 될 거예요 이번에 무조건. 예. 근데 지금 한 문제 차이로 걸려 있는 학생들이 많아. 한 문제 차이로. 이거 아세요? 어디? 우리 합격 점수 몇 점이죠? 60점이죠? 그렇죠? 예. 65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막 그래요. 55점, 50점, 40점, 30점. 근데 있잖아요. 그 정상적으로 시험 공부를 준비해 가지고 시험 봤는데 30점 맞아 가지고 떨어진 학생 못 봤어요. 40점 맞고 떨어진 학생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보면 물론 있긴 있겠지. 근데 제 주변에는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30점, 40점 맞고 떨어진 학생도 거의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합격을 해도 60점에서 65점 사이에 들어있는 합격생들이 제일 많고요. 90점 맞고 합격하는 학생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대부분 60점에서 65점 이 사이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절대적이죠. 아니면 70점까지. 근데 이제 어쨌든 60점 맞든 65점 맞든 70점 맞든 이 사람들은 합격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죠.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예. 50점 밑으로 맞고 이렇게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은 극히 드물어요. 떨어지면 대부분 사실은 50점과 55점 사이도 많지만 55점과 60점 사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 떨어진 사람들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물론 통계를 직접 주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차 부동산 학개론 27번이 답이 1번이었어요. 가다반이. 그랬는데 나중에 요게 답이 모두 정답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합격자가 있잖아요. 몇천 명이 늘어나 버려요. 몇천 명이. 그럼 우리 봅시다.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전부 다 이 문제를 다 틀렸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문제를 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해줘 버리면 몇천 명이 나와버린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떨어지더라도 이 사이에 떨어져요. 이 공인중개사 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험 봤는데 40점 맞고 떨어진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건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인가 보다. 안 해.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떨어지더라도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차이로 막 떨어지는 거야. 그 학생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번엔 재수가 없었다. 내가 다시 내년에 도전해가지고 반드시 합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학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그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글쎄 이제 모르겠어요. 이번에 학계론은 한 문제는 반드시 모두 정답 처리가 되고 민법도 하나가 아마 될 것도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민법 과목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그 최종 답안이 나오잖아요. 이의 신청까지 해가지고 잠도 안 올 거야 아마 잠도. 예. 그래서 참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한 문제 차이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떨어지려면 35점 맞고 떨어지면 마음 편해요. 그러면 기다림도 아쉬움도 없어. 그래가지고 35점 맞고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말도 안 해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진짜 내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겠다 하든지 아니면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 사이에 이 구간에 떨어지는 이 구간에 걸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어디 봅시다. 이제 29페이지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나와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그러면 이제 틀은 나중에 보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뭐 용어만 좀 잠깐 볼 텐데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한 타임 쉬고 2교시 때부터 제대로 이야기해 줄 거고 일단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고 사는 게 이제 가격 공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은 크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그 건물 중에서 이제 주택을 갖고 이야기해 주택. 어디? 그러면 토지란 것도 있고 이제 주택이란 것도 있는데 토지는 다 알 테고 주택도 알겠지만 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있는데 자 어디 단독과 공동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한 동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한 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한 명이면 단독이에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다자가 무슨 다자일까? 그렇지 마늘 다자, 마늘 다자. 다가구 주택에서 다자는 마늘 다자인데 자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건물에 19세대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9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는 한 명이래.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주택? 단독주택.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 1호, 2호, 15, 35호라는 소리를 붙여주겠죠. 다음. 아파트는 단독이겠어요? 공동이겠어요? 공동이겠죠. 그렇죠. 그럼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한 동의 건물에 구분 소유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 명의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나요? 맞죠. 연립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주택의 이름을 공동주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한 동의 건물에 사람이 많이 살든 조금 살든 소유자가 한 명이면 무슨 주택? 단독. 한 동의 건물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으면 공동. 그렇게 일단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제 수없이 많은 토지, 온 천지가 토지니까 수없이 많은 주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격 구할 때 우리나라는 감정평가가 대부분 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뭔가하고 비교를 통해서 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비교. 이렇게 경매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경매 직접? 이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이제 하시려고 여지껏 안 했구나. 이제 경매 그 하는데 법원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그 주택이 뭐 2017 타경 사건 번호 몇 번 이 단독 주택이 가격이 3억 원이나 나와 있는 거야. 입찰가가. 감정가가. 그러면 사실 이제 3억이면 이렇게 그 입찰 이게 봉투 집어넣는 함이 있어요. 그 앞쪽에 이제 그 책상이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요 부동산이 지금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가가 3억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이 나왔는지 이 감정서가 사실 있어요. 감정서가. 그러면 이 감정서 떠들어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 어디에 소재하는 어떤 부동산인데 감정가가 3억이다. 왜 그런가 딱 봤더니 요 부동산은 어디에 소재하는데 이 주변 지역에서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얼마 전에 얼마 정도의 매매가 됐다. 그거하고 이래저래 비교해서 이 부동산은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감정서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한 2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저기 가보니까 저거는 한 3억 정도 가치, 뭐 3억 5천 정도 가치가 있는데 경매로 3억 나왔으니까 낙찰을 받을 거야. 뭐 이제 거의 그런 식이야 그냥. 사실 이 감정서 자체는 안 보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비교하는 거 좋아해. 비교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감정 평가도 거의 대부분 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이 부동산 뭐 유사한 부동산의 어떤 거래 사례라든지 그하고 비교해서 알아보는 그런 게 이제 주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아직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년 3월 되면 3월 말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만 이렇게 하면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매달 학원에서 565사 시험 봐. 시험. 떨리지 않나요? 벌써? 시험 봐가지고 벽에다 다 붙여놔. 아니. 근데 이제 왜 분야이 왜 이래? 근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학원에서 이제 그 점수별로 1등 학계로 몇 점, 민법 몇 점, 평균 몇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름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딱 이렇게 표로 붙여놔 이렇게. 예. 이렇게 쫙쫙 붙여놓는데 자기 여기 있어. 그러면 자기 점수만 이렇게 보고 전체 석차만 보면 되는데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해. 그래가지고 야, 너 어디 있어? 나 여기 있는데? 누구는 있지? 그래가지고 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제가 올 거야.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는 합격 점수 60점이야. 근데 우리 학원에서 갑돌이라는 학생은 합격을 70점 맞은 거야. 잘했죠. 근데 표정이 안 좋아. 우울해. 너 왜 그래 했더니 됐어. 왜 그러는데 했더니 아니 내 옆에 있는 걔는 85점 나왔는데 나는 70점밖에 안 나와서 짜증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이번에 을돌이는 있잖아요. 점수가 50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합격 못 한 거잖아요. 우울해야 되잖아. 근데 막 싱글벙글해. 너 왜 그래 했더니 우리 그래도 내가 점수는 안 나와도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 보면 점수가 막 35점, 40점인데 그래도 난 많이 나왔잖아. 막 거의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든 안 되든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감정 평가할 때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한번 이야기하면 여기 이 동네에는 수없이 많은 토지가 있어요. A 토지도 B 토지도 C 토지도 엄청나게 이렇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면 기준을 하나 삼는 거야. 기준을 하나 삼아가지고 그놈하고 비교해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토지의 이름을 뭐라 불러주냐면 표준지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지? 표준지.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지. 지가 뭐예요? 토지지. 감정평가에서 표준이 되는 토지라는 것은 가격을 알아볼 때 기준으로 삼는 토지래. 그래서 얘가 표준지다? 기준이 되는 토지다? 그러면 너네들은 이런 토지하고 비교해서 기준이 되는 토지하고 비교해서 너네들의 개별적인 가격을 알아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표준지가 100원인데 D 토지는 비교해보니까 90원이 나왔어. 그러면 이 90원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D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다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뭐라 불러준다? 개별 공시지가. 이 100원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불러주고. 자, 다음. 이 토지는 가격이 보니까 110원이야. 110원. 그러면 요 110원은 이 토지 뭐라고 불러줄까?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C 토지는 120원이야. 이것도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비교해서 구했죠. 그것은 전부 다 자기의 개별적인 가격이래.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공시지가라고 할 것 같아요. 개별 공시지가다라고 그렇게 불러주거든요. 야, 그러면 어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뭐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표준이 먼저 나와야지, 기준이 먼저 나와야지. 개별적인 물건의 가격은 기준하고 비교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준이 먼저 나와야 돼. 표준이 먼저 나오고 개별이 나와야 돼요. 다음.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은 있잖아요.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 다시 나눠. 어떻게 나누냐면 표준이 되는 주택하고 표준주택 가격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하거든요.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자, 스톱.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랑. 표준주택은 기준이 되는 주택이야. 그러면 요게 표준주택이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주택이거든. 그러면 결국 뭐가 먼저 나와야지 개별주택 가격 구하겠어요? 표준주택이 먼저 나와야지 개별주택 가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아파트는 공동주택인가요? 맞죠? 아파트는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개별주택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우리 휴식하게요.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있죠. 예. 중앙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봤죠? 흔히 줄여서 우리는 국장이라 할 겁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라 한다? 국장. 예. 그리고 지방에는 시군 구청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앙에 누가 있고? 국장. 지방에는 시군 구청장, 뭐 평택시장, 막 이렇게 뭐 저기 옥천 군수 또 이제 뭐 이렇게 자치구 있잖아요. 자치구. 그래서 시군구 국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 그럼 누가 월급을 많이 받을까요? 국장이 월급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국장 있잖아요. 월급 많이 주는 거야. 대신에 큰일 하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표준하고 개별 중에 누가 국장은 뭐 할 것 같아? 네, 표준하는 거야. 표준. 국장이 표준 알려주면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은 누가 알아볼 것 같아요? 시군구청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방금 이제 요소를 잠깐 들어봤으니까 전체적인 틀은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